자, 그러면 교재 5페이지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최소한 2장까지는 끝내는 게 목표니까요. 자, 지금부터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되도록이면 이제 이거 수업을 할 땐 제가 음속을 좀 누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강의하고 끝날 무렵에 여러분 좀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5페이지를 보시면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현대 실론에 시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시란 무엇인가가 현대 실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라는 것에 대한 이제 정의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부터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의 정의와 변천 과정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이제 시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 2학년 때 다 고전 시가 배우셨지만 시가 노래다라는 뜻이거든요. 시 이퀄 노래다. 그래서 시가라는 뜻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시가가 개념이 좀 달라졌죠. 일단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거기 그 5페이지에 보면 이제 5페이지에 거기 이제 원시 종합예술 뭐 이런 말 나와요. 둘째 줄에 5페이지 둘째 줄 보면 원시 종합예술 이건 많이 들으신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원시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옛날 사람들이 하늘에 그 제천의식을 하는 거죠. 제천의식. 하늘에 제천의식을 하면서 뭡니까? 시도 낭송하고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게 바로 이제 원시 종합예술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제천의식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쭉 써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지금 5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 1장 두 번째 단락에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나와요. 세 번째 줄 볼까요? 제가 이걸 뭐 일일이 모든 내용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고 있을 거예요. 시학.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학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시인 줄 알아요. 시. 시가 아닙니다. 시학의 시는 시가 아니라 문이에요. 문. 그래서 시학은 문장과 관련돼 있는 것이다라는 걸 좀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문학, 특히 이제 문장 중에서도 뭐겠어요? 문학이죠. 문학. 문장, 문학. 여기서 이제 문학, 리터러처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리터러처를 시학에서 시는 그 포임이 아니에요. 포임.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아니고 리터러처, 문학이라는 뜻이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시학이 보면 시만 나온 게 아니고 막 희곡도 나오고 막 다 나와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라는 것은 서정시만이 아니라 제가 설명드린 거 나오죠. 바로 문학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거기다 밑줄치세요. 문학 전체를 포괄하는 게 시학이다. 자, 플라톤이 국가에서 폴리에티아, 그 폴리테이아라고 나왔죠. 그 국가를 말합니다. 그때 그리스어로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 추방론. 그러니까 시인 추방론은 여기서도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이때 시인은 이것도 시인이 아니에요. 예술가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시인은요, 시인도 되고요, 화가도 돼요, 화가. 화가도 시인으로 들어갑니다. 요즘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은 왜 추방해야 되냐? 모방이라는 거예요. 모방. 이거 여러분 2학년 때 문학에서 공부하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뭡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에 신은 모든 게 머릿속에 있는데 그 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에 의자를 만들었다. 의자를 목수가 만들었어요, 만약에. 그럼 이건 복사잖아, 복사.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복사가 됐죠, 복사. 그런데 이 목수가 만든 의자를 또 그 뭡니까? 작가가 가지고 이제 시를 썼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복사의 재복사죠. 다 배우신 건데 복습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추방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시인 추방론이거든요. 상당히 좀 특이한 생각이죠. 시인은 추방돼야 된다. 왜?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건 뭡니까?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다. 이 플라톤의 생각이 대단해요. 3000년 전에.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네이버 백날 물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람의 머릿속에 그런 그 우리가 생각들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진짜 지식이다. 이걸 이야기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포이에시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 셋째 줄에 서정시, 서사시, 극시가 있다는 것. 이게 광의의 개념이라는 거죠. 넓은 의미의 개념이라는 건데 이것도 조금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이 서정시, 서사시, 극시에 대해서. 자, 시는 제가 좀 필기할 게 많으니까 뭐 중간중간에 노트를 가지고 쓰시든가 뭐 알아서 하세요. 서사시, 극시.
이렇게 있는데 바로 이 서정시가 이제 오늘날의 시가 된 거예요. 서사시는 뭐가 됐을까요? 소설이 된 거고 극시는 뭐가 됐을까요? 희곡이 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라고 하죠. 자, 결국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자, 이 희곡이나 소설은 어디서 나왔다? 시에서 나온 거예요. 시의 분파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서정시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서사시, 극시가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시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이렇게 분파가 됐고 서정시에서 시가 나온 거고 서사시에서 소설이 나온 거고 극시에서 희곡이 나왔어요. 오늘날에는 소설 따로, 서사시 따로, 희곡 따로, 극시 따로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그렇게 분파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공자 이야기가 나와요. 세 번째 줄을 보면 시경이 나오죠. 시경. 시경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의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시의 경전이라고 써놓으세요. 이게 시경인데 한 305편 정도가 돼요. 근데 이거는 공자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공자가 편집을 한 거예요. 시중에 나오는 시들을. 그래서 이제 공자의 논어에 보면 여기 책에는 안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건 좀 한자로 써주시면 좋겠는데 술이부작이란 말이 나와요. 논어에 보면 술이부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이 시경을 편집했지. 이게 편집이에요. 편집을 했을 뿐이다. 지을 작자죠. 짓다. 지은 게 아니다. 편집을 했기만 했지 지은 게 아니다. 무슨 말 알겠죠? 민간의 노래가 여러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시들을 중에서 공자가 뭐예요? 편집을 했다는 거, 출했다는 거죠. 그걸 수리부작이라고. 아주 논어에 나온 유명한 말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논어에서 이제 공자가 양화편에서 그 나왔죠? 거기 밑줄 좀 칠까요? 시는 사물의 감흥에 비유할 수 있고 풍속을 살필 수 있고 많은 것을 사귈 수 있고 정치를 비판할 수 있다 나왔죠? 정치도 비판할 수 있어요. 시라는 게. 시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다양한 내용을 쓰죠. 그 다음에 유협은 문심조롱에서 시라는 것은 잡는 것이다. 이걸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문심조롱이란 말이 뭐냐면 문심이라는 건 문장의 마음이고요. 조룡할 때 용은 드래곤이죠. 용이고 이 조라는 게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조가 뭐냐면 낚시할 조자예요. 낚시한다. 이게 뭔가를 낚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용을 낚는다 이런 뜻이지만 이때는 이제 용이라고 썼지만 용이 아니라 사람의 성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정. 기본적인 마음. 성정이 뭔지 모르겠으면 마인드라고 생각하세요. 마인드. 사람의 마음을 낚는 것이 바로 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이게 문심조령이에요. 문장의 마음이 시를 성정을 낚는다, 용을 낚는다라고 하는 건 직역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제일 마지막 줄이 나오죠. 성정은 인간의 성품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순화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자, 6페이지에서는 셋째 줄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 시의 범주를 이제 넓게 이야기했다. 이건 기억나실 거예요. 아까 설명했고요. 근데 다양한 시의 양식들이 있었다. 자, 두 번째 단락 넷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오드. 오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송가예요. 송가는 좀 한자로 쓸게요. 이게 칭송할 송자입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노래 같자는 아실 거고. 송가, 이 칭송할 송자라고요. 칭송할 송. 그러니까 칭송하는 노래. 송가가 뭐냐? 칭송하는 노래다. 자, 칭송하는 노래를 우리가 송가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칭송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오드라고 합니다. 오드. 풍자시는 I am boss라고 나왔죠. I am boss. 이게 풍자하는 노래고요. 디티렘. 디티렘은 여기 책에는 안 나오는데 좀 써놓으세요. 주신, 찬양가예요. 주신이 뭐냐? 그럼 주신은 그래서 한자가 필요한 것. 술의 신. 보통 주신하면 누구 생각나죠?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가 생각나죠? 이 술의 신 주신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엘러지는 비가. 엘러지. 우리가 가수 이미자를 뭐라고 그래요? 엘러지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엘러지. 비가. 슬픈 노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비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여러 형태가 있고 그 밑에 또 있어요. 상당히 많이 써놨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서간체, 그러니까 편지글 같은 거예요. 서간체니까. 그걸 이제 에피스틀이라고 하고요. 에피슬. 소네트는 14행에 써놓으세요. 14행에
이게 이제 연애시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연애시라기보다는 인생시가 더 맞아요. 꼭 연애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닌데 이 소네트는 자, 좀 옆에다 그려보세요. 네 줄이 이렇게 시작되고 1년이, 2년이 4줄, 3년이 4줄, 마지막 연이 2줄. 그래서 총 4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지막 연은 딱 2줄로 돼요. 그래서 이 뭡니까? 소네트를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뭐가 비슷해요? 향가하고 비슷해요. 향가. 향가 중에 몇 구치 향가? 10구치 향가하고 비슷해요. 뭐 똑같진 않아요. 10구치 향가는 4줄, 4줄. 그리고 마지막에 2줄. 이렇게 됐죠?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으, 뭐 미타 차례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이렇게 향가하고 상당히 유사한 게 소네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라드는 이제 약간 민요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어떤 마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루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피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시를 쓸 때 시가 이제 뭐 조그만하게 이제 시에 대해서 에피그램이 끝맺는 말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에피라는 것이 끝맺는 말 정도로 되는데 그램은 쓴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제 뭐 자그만하게 이제 시를 쓸 때 쓰는 것을 이걸 에피그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피그램은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에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에피그램을 쓰지 않는데 이런 그 낭만주의 시라든가 현대시에 보면 특히 이제 영문학에서 이렇게 에피그램을 쓰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가 복잡해요. 그래서 그 밑에는 시가라는 이야기 아까 이야기했죠. 시는 노래다. 고전에서는 전부 다 시가했다. 시가했다. 그럼 왜 시가냐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시는 문학적인 특성이죠. 자, 이렇게 필기하세요. 그럼 가는 뭐냐? 음악적 특성이죠. 그렇죠? 요게 이제 뭐가 돼? 시가가 되는 거죠. 시가. 시가는 뭐냐? 개인 서정시를 주로 가리키는 거죠. 물론 시가가 이제 개인 서정시만 의미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시가는 개인의 서정시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그 밑에 이제 다 그런 이야기 제가 설명한 거.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와서는 이제 시가라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죠. 옛날엔 시를 쓰면 전부 다 노래를 불렀는데 요즘 시 중에 노래를 불러지는 게 김수월의 시라든가 몇 개만 빼고는 노래로 불러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달락. 한국 현대시사에서 중심을 이루는 작품은 좁은 의미의 시, 서정시. 자, 김소월, 한용운, 서정주. 너무 뭐 유명한 사람들이죠. 김소월은 민족 시인이라고 보통 이야기 평가를 하고요. 한용운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 시인인데 그 반어법을 잘 썼어요. 반어와 역설. 시 속에서 이걸 잘 쓴 시인이죠. 서정주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시의 정부라고까지 표현해요. 시의 정부다. government. 정부 아시죠? 그 정도로 유명하다는 시인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시만 있는 게 아니라 실험시, 해체시, 무의미시, 초현실주의 시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요. 실험하는 시, 전위적인, 혁신적인 실험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험시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신문을 딱 놓고 신문을 이렇게 그 왼쪽 신문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한 장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신문에서 이렇게 신문에서 이만큼을 찢어버려요. 또 이만큼 찢어버려요. 여기를 이쪽 그리고 이쪽을 찢으면 여기만 남을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없애고 여기를 찢어요. 여기다가 이제 뭐 나, 더, 뭐 며, 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작되는 거. 그럼 이것이 연결되게 시를 쓰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생이나 행복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이시입니다. 그런 어떤 기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체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시. 그럼 해체시예요. 무의미시라는 것은 쓰긴 썼는데 이게 이제 이 무의미시는 김춘수의 시가 이제 무의미시거든요. 뒤에서 이제 여러분 배우시겠지. 물론 이제 김춘수의 꽃 같은 경우는 무의미시로 들어가지 않는데 김춘수의 시 중에 무의미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하기 힘든 시. 초현실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현실주의나 무의미시나 해체시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양식의 시가 등장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상이 나왔죠. 거기 보면 이상이 등장해요. 이상은 너무 재밌는 게 이 상자가 무슨 상자냐면 6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이에요. 상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상자.
나는 시 속에 엄청난 수수께끼 상자를 담아놨다. 그러니까 니들이 한번 해석해봐라. 그래서 이상이에요. 원래 이상의 본명은 김혜경이죠. 바다를 다스리는 관리가 되라. 이렇게 아버지가 지어줬는데,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동경제대 건축가 출신이죠. 이상이. 출신했는데, 이제 원래 이제 그 건축 감독을 하니까 김상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누구누구 씨잖아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의 성씨를 잘못하는 거예요. 이 씨로 착각을 해.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상이라고 한 거예요. 이상.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됐죠. 근데 이 이상은 시인의 이상이 되고, 시인의 이상이 되고, 이 이상의 시는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이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참 공부할 게 많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상의 시 같은 경우도 초현실주의에 들어간다. 김춘수의 무의미시 아까 이야기했죠. 조양의 초현실주의. 그다음에 항지우 시의 몽타주 양식. 항지우라는 사람도 미학과 출신이에요. 항지우가 서울대 미학과 출신이거든요. 미학과 출신인데 이분도 이제 썼고요. 2000년대의 탈서정적인 특성들이 실험적 계보를 잇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7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의 현대시는 하나의 특성이나 원리로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한다.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7페이지 넘어왔어요. 시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논의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점점점 발전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미 내려진 거기 셋째 줄에 나오죠. 정의의 틀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했다. 그러니까 발전했다는 뜻이죠. 시는 발전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의 언어와 용법으로 들어갈게요. 2번. 자, 시의 언어와 용법은 뭐냐면 시는 과연 두 가지가 있다. 이건 좀 그 위에다 필기를 좀 하면서 들으세요. 자, 시어와 일상어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자,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 자, 이 두 가지 견해가 뭐냐? 자, 두 가지 견해가 뭐냐? 첫 번째는 시어와 일상어에 많은 차이가 있다. 많은 차이가 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견해고요. 자, 두 번째 견해는 뭐냐? 반대죠. 시어와 일상어에는 많은 차이가, 이건 똑같은 거 이렇게 표시할게요. 없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시어 이코르 일상어다. 이 말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자, 이게 두 번째 견해예요. 근데 뭐가 정답이냐? 몰라요.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야기를 썼는데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거기 셋째 줄을 볼게요. 시어 언어와 용법의 셋째 줄. 시어는 자 일상어와 어떻게 다른가? 시어는 일상어와 다른 특별한 것일까? 차이가 없는 것일까?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자 거기다 밑줄 좀 칠까요? 그 밑에 이에 대해서 먼저 다음에 밑줄 치세요. 시어와 일상어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는 관점까지 밑줄 쫙. 자, 여기 1번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은 특별한 언어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18세기 서양 고전주의, 18세기 신고전주의의 시인은 그 시대의 언어는 시 언어가 될 수 없다. 시어와 일상어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신고전주의. 거기다 밑줄 칠까요? 시어와 일상어를 구분, 거기 밑줄 짝. 그래서 일상어와 거기서 이제 두 줄 내려와 볼게요. 일상어와 다른 우회적이고 우아한 어휘나 문법을 어법을 사용한 18세기 신고전주의 시인들의 시어를 가리켜서 시적 조사라고 지칭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상당히 말이 어렵죠. 시적 조사. 조사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럴 땐 영어가 쉬운 거예요. 영어를 보니까 가로에 뭐라고 나냐면 poetic diction이라고 써놨어요. 가로를 보세요. poetic 시의 이런 뜻이고 diction이라는 것은 말의 말, 시의 말. 그래서 시적 조사. 조사할 때 조사 있죠? 사가 말할 때 사자고요. 이 조라는 뭐냐면 둔다. 둘 조자예요. 둔다. 어디에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의 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걸 시적 조사라고 합니다. 시적 조사. 여러분이 이제 22일 날 저희가 이제 그 뭡니까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김수영 문학관에 이제 가보시면 제가 말한 시적 조사가 뭔지 아실 거예요. 이 김수영이 자주 쓰는 그런 시어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이런 글자, 뭐 고궁이라는 말,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런 걸 막 모아서 시를 만들어 보는 그런 뭐 이게 있어요. 그 간판에. 그런 게 시적 조사예요. 이거는 그때 이제 김수영 문학관에 가면 한번 같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적 조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한국 시단에서 찾을 수 있는데 20년대 상징파, 낭만파. 자, 시어가 일상어와 다르다. 자, 똑같은 연속상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항서구 제일 마지막 줄 볼게요. 시에 사용되는 넘겨보세요. 말은 영어, 곧 영적인 말이다. 지금 8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영어. 영이라는 것은 영적이다는 뜻입니다. 영적이다. 이게 이제 영이라는 걸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그래서 써놓으세요.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영이란 건 제가 이야기 좀 기우제를 드리는 형상이라고 그랬죠. 무당. 하늘과 땅을 꿰뚫은 사람들이 비가 오라고 하늘에 입 벌리고 기우제를 드리는 형상이죠. 이게 이제 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하늘의 교감이 되는 거죠. 인간과 신과의 교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8페이지의 그 넷째 줄에 보면 이처럼 시의 언어와 일상 언어의 차이를 강조하고 둘 사이를 분리하려는 경향이 낭만주의 이래로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고전주의가 끝나고 나서는 뭐예요? 시어 이퀄 일상어다. 이런 이야기죠. 시어 이퀄 일상어. 자, 그런 나오죠. 거기 밑줄 칠까요? 두 번째 단락 셋째 줄 8페이지. 시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와 다르지 않다는 견해까지. 자, 그게 이제 워즈워드가 나와요. 낭만주의 시인 워즈워스죠. 그래서 워즈워스는 그런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 서정 가요집이라는 리디컬 발라드라고 하는 서정 가요집에 이제 이게 나오게 그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바로 그 시어입니다. 네,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8페이지 그 밑에 그 박스는 뭐 안 읽어도 돼요. 별로 영향가가 없고요. 자, 그 밑에를 볼게요. 워즈워스는 산문의 언어와 시의 언어는 운율적 특성을 제외하면 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거기 밑줄 좀 치세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일상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언어를 시에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밑줄 치세요. 시골 사람들이 쓰는 시골 말을 시 언어로 선택했다. 자, 여기 보면 루럴 랭귀지 인 루럴 라이프. 이 루럴이라는 게 시골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 루럴, 시골을. 도시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얼번이라고 해요. 얼번. 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루럴, 얼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쪽이 세 번째 줄을 보면 그래서 워즈워스는 결국 시어와 일상, 거기 밑줄 치세요. 세 번째 줄. 시어와 일상은 산문의 어느 사이에 차이가 없다. 아까 이야기했죠. 시어 이퀄 일상은 워즈워스예요. 워즈워스예요. 여기 이제 워즈워스라고 썼는데 이걸 이제 발음을 할 때는 워즈워드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말식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쓰라고 썼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고전주의를 비판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고전주의는 뭐라고 했어요? 시어와 일상어가 나온 김에 설명 좀 쓰면서 할게요. 자, 고전주의는 이렇게 써보세요. 시어 이렇게 쓰는 게 좀 여러분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까? 일상. 그리고 낭만주의는 시어 이퀄 일상. 이렇게 쓰면 좀 더 여러분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즈워드가 낭만주의 시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구운몽이 들어갑니다. 구운몽.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대시론을 공부하면 내가 고전을 공부한 게 별로 도움이 안 될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고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 9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자, 17세기 조선의 문인 김만중, 서포 김만중, 서포만필에서 조선식 고전주의를 비판하며 일상어에서 시어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어 이퀄 일상어라는 소리죠. 자, 거기다 밑줄 쫙 펴놓으세요. 17세기부터 주장했다까지. 쫙. 자, 그래서 이제 박스가 있는데 박스가 있어요. 박스에서 다 읽진 않고 제가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부터 볼게요. 박스에. 여섯째 줄에 보면 여염집부터 쭉 해가지고 논할 수는 없다까지 여기만 밑줄 치세요. 여염집부터. 그래서 여염집 골목에서 나무꾼이나 물깃는 아낙네들이 에야디야 하면서 주고받는 노래가 저속게도 진가는 뭐냐면 참 거짓. 진가가 모르면 그렇게 써주세요. 참과 거짓을 따진다면 정령 학사대부의 이른바 시부라고 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났죠. 정령. 그렇죠. 당연히 참과 거짓을 따르면 그 학사나 대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많이 공부한 사람들의 시부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쓴 시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일반인이 쓴 시는 다르다는 거죠. 하물며 이 삼별곡은 유났죠. 천기에 그 자바람이 있고 이 속에 비리함도 없으니 이렇게 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별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 편을 논한 다음에 후미인곡이 가장 높고 관동별곡, 전미인곡은 한자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관동별곡이라는 게 있고요. 이 3대 그 정철의 작품에 관동별곡, 그다음에 삼위인곡, 그다음에 송미인곡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 송미인곡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후미인곡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왜 후미인곡이냐면 미인곡, 미인을 생각한 노래잖아. 미인곡의 후편이다. 그래서 여러분 송미인곡을 이렇게 하고요. 또 삼위인곡을 이걸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또 표현하냐? 전후 삼위인곡이라고. 이건 여러분 별로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은 삼위인곡 전편이라는 거고 후는 삼위인곡 후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 작품을 합해서는 전후 삼위인곡이라고 하고요. 이 송미인곡만 하면 후미인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삼위인곡 뭐겠어요? 전미인곡이 되겠죠.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이 삼위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은 잘 아시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렇게 써는. 그럼 무슨 말이냐? 송미인곡은 우리말로 주로 많이 썼다는 거고요. 우리말로 많이 썼고 그 삼위인곡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표현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삼위인곡보다 송미인곡이 훨씬 더 우리말로 많이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다시 9페이지로 가서요. 9페이지 볼게요. 박스 밑에. 인용문에서 김만중은 당대의 사대부들이 사용하는 상투적인 한문 표현이 아니라 거기 밑줄 좀 치세요. 실제로 느끼고 사용하는 민족어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밑줄 쫙 치고. 자, 삼별곡 중에 하나인 정철의 후민곡. 아까 송민곡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움과 애탄의 정서를 직정적이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감정이라는 뜻이에요. 직정적이라는 것은. 여성이 솔직하고 진실한 국어의 표현으로 발전시켜서 진 문장 가운데 우수하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또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삼위인곡과 송미인곡은 정철의 작품인데 일단 이것은 독백체고요. 이거는 대화체입니다. 대화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삼위인곡. 제가 삼위인곡이라고 그랬는데 뭐 잘못 썼나요? 여기 정철의 후미인곡하고 송미인곡이 있어서. 그러니까 후미인곡, 송미인곡.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후미인곡 즉 송미인곡 이렇게 썼잖아요. 거기 밑에서 9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밑에서 둘째 줄.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요. 제가 송미인곡 이퀄 후미인곡이니까 정철의 후미인곡 즉 송미인곡은 제가 이거 같다는 표시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좀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요. 삼인곡은 독백체고요. 후미인곡은 대화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감녀와 을녀가 등장해요. 감녀.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갑이라는 여자와 을이라는 여자는 결국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공부하셨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임금님. 임금님을 가리킨다고요? 자기인가? 자기 자신이. 그렇죠. 정철의 두 마음이에요. 정철의 두 마음. 정철의 두 마음. 왜 정철 두 마음이냐면 이게 이야기하는 너무 많아 국문학은.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간 저기 본 여자가 본 듯도 하다 하면서 이제 감녀, 을녀가 이야기하는데 이제 감녀는 내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 사랑한 사람한테 쫓겨났는데 요즘 말로는 그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쫓겨났어도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혼했다라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이혼했어도 그 남자가 밥은 잘 차려 먹고 있을까? 뭐 이러고 있어요. 계속 걱정해. 비가 오면 창문은 잘 닫아둘까? 뭐 이런 식으로. 요즘 말로 하자면. 을려는 뭐라 그래. 그래서 내가 따뜻한 뭡니까 햇빛을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렇게 쬐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감녀가. 그러니까 을려가 무슨 따뜻한 피야. 그곳에 그냥 3박 4일 동안 폭우나 내려버려.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감녀와 을려가 정철의 두 마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삼위인곡 할 때 미인은 누구냐? 선조 임금을 가리키는 거예요. 미인이 여자가 아니에요. 임금을 생각한다는 것인데 결국은 이 미인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죠. 정철의 두 마음.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선의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접적으로 만약에 정철이 썼으면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기 죽겠어 안 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여인의 마음으로 써버린 거예요. 여인의 마음. 그래서 근데 이 삼위인곡은 대개 이제 한문체가 많고요. 송미인곡이 한글체가 많아요. 그 정도로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또 비교하는 것도 엄청나요. 엄청난데 그것까지 하려면 뭐 날새니까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10페이지. 저 1교시 때 이걸 좀 끝내려 했더니 이렇게 너무 많아서 다음 이제 이게 한 4분 남아서 다음 시간에 요걸 2번 해서 1장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10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아까 그 네 번째, 5번째 줄 볼게요. was와 김만중 이거 다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시어 이퀄 일상어다. 그건 넘어가고요. 자, 세 번째 단락을 볼게요. 주로 핵심적인 이야기. 자, 거기 밑줄 쫙 쳐야 돼요. 체코의 시학자 무카롭스키는 시적 언어가 따로 고유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능 언어의 하나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이게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요. 여기 무카롭스키라고 나왔죠. 이 네모 쳐놓으세요. 이걸 이야기한 사람으로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러시아어 이 스키가 붙은 러시아어죠. 차이코프스키 러시아 이 러시아는 스키가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이에요. 우리가 뭡니까 그 시클롭스키 낯설게 하기 기억나세요? 낯설게 하기를 주장한 사람이 시클롭스키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 러시아 사람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무카롭스키는 꼭 메모쳐 놓으시고 나중에 시험 보시기 전에 꼭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는 읽을 필요 없고요. 영양가 없는 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10페이지에 그 박스도 이제 뭐 시인은 내부에 이제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결국 이념을 시로 쓰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쓰는 거고요. 최재서는 어떤 사람이냐? 최재서는 좀 설명을 좀 해. 주지시를 도입해. 주지시. 주지주의. 이런 것을 도입한 사람이고요. 주지시라는 건 뭐냐면 감정이 아니라 지성에 호소하는 시예요. 지성이. 여기 좀 써놓으세요. 제가 좀 책이 안 나오는 이야기도 좀 해드릴 테니까 주지시라는 게 있어요. 감정에 호소하는 시를 주정시라고 하는 거고요. 주정시는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주지시는 뭐라고요? 지성에 호소해요. 그런 시가 있어요. 주지시. 그래서 이제 최재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쓰는 방법이 보통 말 가지고 보통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있다. 그렇다면 시 언어는 목표를 지향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가 하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나갑니다. 자, 이 오른쪽에 나오는 이 예화는 여러분이 문학의 2학년 2학기 때 분명히 공부하셨어요. 이거는 그 뭡니까? 1920년대 뉴욕 거리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거기 1920년대 구위에다가 맹인의 일화예요. 이게 맹인의 일화입니다. 에피소드죠. 이걸 가져온 거죠. 그래서 맹인이 이제 국어를 하는데 편말에다가 나는 맹인입니다. I am blind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유명한 시인이 와가지고 좀 애처로웠는지 이 말을 써주고 가니까 막 동전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거기 나왔죠. 봄이 오는데 나는 봄을 볼 수 없답니다. Spring is coming. 봄이 오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I can see it. 나는 그걸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세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스프링이라고 써놓으세요. 스프링. 그 봄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맹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진술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어려움을 담지는 못한다는. 근데 봄은 오는데 봄을 볼 수 없다. 이런 것은 삶의 어떤 현실적인 체험 이런 것을 훨씬 더 잘 집어넣었다라고